브랜드에서 좀 파워풀하다 했던 거지. 뭐 비건 뭐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아는 약간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F&B 쪽에서 뭐 잘하고 있다?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범용에서 양적으로 스케일 싸움 하는 거는 좀 잘했다. 왜 그러냐? 골목 상권으로 다 들어간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들,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찾아온 기사는 이 SPC 삼립이라는 회사가 건기식과 사료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네, 일단 SPC 삼립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삼립은 크게 네 가지 사업 부문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베이커리와 푸드가 각각 20%대로 좀 동일한 비율로 가지고 있고, 유통 사업을 50% 정도로 좀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이 유통 사업에서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재무실적 같은 경우에 3개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조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사업 방향성을 살펴본다면 과거에는 좀 주로 식품 중에서도 양산빵 위주로 사업을 했으나, 최근에는 이제 다른 자회사들을 세우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해서 식품 부문을 빵 말고도 좀 다른 부분, 뭐 HMR이나 대체육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역량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유통 부분에 있어서도 식자재 유통 사업 부문을 아예 떼어내가지고 유통 전문 자회사를 설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축산물 가공업이나 식품류 가공업을 추가를 해서 식품 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삼립 이츠를 출시를 해서 HMR 시장에서도 좀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삼립의 신사업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2022년 3월 말에 이제 건기식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그리고 사료 제조 판매, 유통 및 수출입업을 신사업에 추가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신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024년까지 매출 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2배 이상, 즉 1,100억 원까지 달성을 하고자 이 신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가설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세웠는데, 건기식 시장으로의 진출을 생각을 봤을 때 해당 시장의 경쟁 강도가 높고, 그리고 기존의 삼립의 시너지와 삼립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 역량과의 시너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전략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반려동물 사료 사업으로의 진출은 일단 해당 시장의 매력도가 높고,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도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출 개선을 위해서 타당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 검증을 하는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일단 진출 타당성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리스크를 본 다음에 진입 방식, 그리고 경쟁 전략까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는 방식으로 가설을 검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 매력도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건기식 시장 규모 자체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2030년까지 22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어서 시장 규모 자체는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고령화가 가속된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된다는 점이 이 시장의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는 요소였고, 그리고 경쟁 상황을 살펴본다면 좀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 헬스케어 기업, 식품 기업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체들까지도 이제 건기식 사업에 진입을 해서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이제 신규 진입자가 계속해서 진입을 할 예정이라는 그런 내용이어서 경쟁 강도는 매우 높다라는 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 시장을 살펴봤을 때 시장 규모는 건기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반려동물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펫푸드 시장도 함께 성장할 전망으로 보였고, 그리고 경쟁 상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국내의 펫푸드 탑3 업체를 봤을 때 로얄 캐닌이랑 대한사료랑 대주산업이 각각의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뚜렷한 경쟁자는 없고, 그래서 경쟁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립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과연 잘 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보기에 앞서서 일단 건기식 시장에서의 고객들이 가장 니즈를 느끼는 부분이, 고객들이 구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니즈를 느끼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커스터머 전리를 살펴봤는데, 일단 인지 측면에서는 브랜드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일단 건기식 시장 내에 지금 플레이어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소비자들한테 좀 매력적으로 각인되는 그런 브랜드가 어떤 소비자들한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교 탐색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제품 건강식품이다 보니까 제품 품질이 당연히 중요할 것인데, 현재 이 제품 품질과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기술이나 제조 역량을 갖춘 이 OEM이나 ODM 업체들이 지금 많이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생산업체들은 R&D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높은 제품 품질을 가지는 거는 좀 이제 좀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제품 품질을 갖추는 거는 조금 모두 다 유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KSF를 살펴봤는데,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서도 역시 일단 동물한테 먹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품질 측면에서 좀 많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안전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높은 품질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브랜드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KSF를 이 자사가 가지고 있는지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일단 건기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브랜드력이 키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 브랜드력은 이제 지금 진출해 있는 식품회사, 예를 들면 CJ 제일대당이나 빙그레나 메일유업과 같은 어떤 타 식품회사들의 브랜드력이 삼립보다는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이 식품회사 말고도 다른 제약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브랜드력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브랜드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 브랜드력을 좀 확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를 차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았고, 그리고 반려동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KSF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자사는 식품 사업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식품 사업에서 오래 그 업력을 유지했다 보니까 기존 사업에서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 가공 역량이나 어떤 요즘에 이제 비건을 추구하는 그 소비자들이 많아지니까 반려동물한테도 비건 대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먹이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자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량들을 활용을 해서 높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경쟁강도 또한 높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해서 이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성장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제 브랜드력까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서 자사는 충분히 이 시장 내에서 KSF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리스크도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일단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이거를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실링 리스크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건강기능식품은 명백하게 지금 성장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될 때 진입 방식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일단 강력한 경쟁사가 없고 시장 지배력 있는 경쟁사가 없었고, 그리고 일단 기존 사업의 역량을 충분히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진출을 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경쟁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기 쓰진 않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생각을 봤을 때 그 반려동물 사료 시장 내에 지금 진출해 있는 탑3 업체들이 대부분 그냥 단순히 사료 업체만 판매를 하고 있는 사료 업체들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식품업체인 삼립이 진출하게 된다면 어떤 프리미엄 사료 시장에 뭔가 포지셔닝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반려동물을 아예 가족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인간이 취식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반려동물한테도 준다라는 그런 휴먼 그레이드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드는 그런 영양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반려동물 그 사료 또한 인간이 먹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좀 안전하고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영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 펫푸드 프리미엄 시장으로 진출해도 선도 업체들 대비해서 아예 차별화된 영양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 전략은 그렇게 프리미엄 시장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여기도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전형적인 어떤 신사업 이슈인 거죠. 지금 SPC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파리바게뜨 뭐 등등등 제빵 관련된 그 브랜드 파워 가장 좋은 사업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 있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런 그 선택, 건기식 제조 판매, 사료 제조 판매가 타당한가를 판단해보는 건데, 되게 재밌게도 건기식은 별로 타당하지 않고 반려동물 사료 사업은 좋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이 가설이 둘 다 맞다고 검증이 된 건가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기반에서 뭔가 확인하지는 않았고 그냥 계속 주장만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고 완벽하게 보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 번씩 하나씩만 또 살펴보고 정말 그런지 결론을 내보도록 하죠. 먼저 이 가설, 그 건기식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고 삼립 그 SPC에게 사료 사업은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지금 SPC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SPC가 잘하는 거, 좋게 잘하고 있는 파트, 그다음에 상황이 안 좋은 거 뭔지가
각각 한번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거는 뭐 때문이다. 그래서 뭐 역량적인 거, SPC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은 SPC가 압도적으로 시장에서 차별화가 되고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되면 한번 정리해봐야겠죠. 그러고 나면 두 가지를 검증해보는 거죠. 전기시계에서 잘할 수 있냐,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과 시너지가 있는 거냐 한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사료 사업. 사료 사업으로 갔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그래서 시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고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기식은 가는 게 맞는지, 사료도 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이런 구조가 전체 이 가설 검증의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을 세부적으로 보는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그 장표 기준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 판 그려놓고, 그래서 건기식은 아닌 것 같고요, 사료는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면서 1, 2, 3, 4, 여기서 요거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장표를 구성할 수 있겠죠. 세부 장표들을 한번 보자면, 그럼 SPC가 잘하고 있었던 건 뭐였냐? 일단 되게 예전에 삼립 또는 그 샨이었죠. 예전에는 굉장히 고급 빵과 뭐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SPC가 고급 빵이라고 할 수 있나요? 파리 바게트, 그다음에 SPC가 또 뭐가 있죠? 던킨 도너츠, 파리 크루아상 있고 파스쿠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엄청난 프리미엄 제빵은 아닌 그냥 약간 범용 제빵이죠. 범죄로서 막 범용 제빵이고, 양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전국 단위의 어떤 판매 채널, 그다음에 전국 단위에서 골고루 매출이 잘 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 그것도 있죠. 그 아이스크림 브랜드, 그 뭐죠?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이게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쭉 나열해 보면 브랜드가 굉장히 많고, 이제 그 추세를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브랜드 중에 실패한 브랜드들도 있어요. 성공한 게 던킨, 그다음에 파리바게뜨, 그 뭐죠? 파스쿠치 했다고 할 수 있나? 뭐 하여튼 그다음에 베스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막 그 한식 있고 조금 건강식 아니면 좀 괜찮은, 여긴 전부 트랜스 지방 잔뜩 있는 것 쪽인데, 그렇지 않은 브랜드도 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죠? 매장도 많지 않고. 자, 그런 거 보면 SPC는 그냥 이런 거다. 싼 마이다. 그런 거죠. 트랜스 지방과 친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쪽의 브랜드에서 좀 파워풀하다 했던 거지. 뭐 비건 뭐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아는 약간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F&B 쪽에서 뭐 잘하고 있다?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범용에서 양적으로 스케일 싸움 하는 거는 좀 잘했다. 왜 그러냐? 골목 상권으로 다 들어간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들,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고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 파워. 그게 프리미엄은 없지만 브랜드 파워는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역량이다. 그리고 그 스케일을 채우는 뭐 뭐랄까 이 캐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캐파 안에는 물류도 들어갈 거고 생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건기식으로 가는 거는 잘하는 거냐? 사료로는 잘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건기식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자면, 일단 시장 사이즈는 건기식 쪽으로 커지고 있는데 경쟁사들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실제로 어떤 제품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까지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제약사나 바이오기업, 헬스케어가 잘할 수밖에 없는 쪽이다. 왜냐하면 건기식이 지금 현재 시장은 당뇨병 환자식 뭐 이런 거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건기식이라고 하면 건강기능식품이니까 환자들이 먹는 것들이 있고, 환자가 아닌 건강한 분들이 먹는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뭐 다이어트 제품만 하더라도 건기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자, 그렇게 보면 이쪽은 확실히 제약사, 바이오 기업, 헬스케어 기업이 할 텐데 여기까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죠. 이거 확인해 봐야 되죠. 만약에 확인해 봤더니 여기 되게 그냥 인플루언서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중견 식품 회사들이 잔뜩 있다라고 하면 SPC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영역은 이쪽이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쪽과 이쪽 중에 어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건기식이라는 거를 이렇게 뚝 잘라서 하나로 놓고 보면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건기식을 도대체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해야 되고, 그 시장 중에서 어디가 얼마큼 성장하고 있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너무 어려운 기술이 적용되는 이런 전문적인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이 정도 비중으로 커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SPC가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시너지는 뭐냐? 생각해보면 SPC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산 캐파, 그 다음에 유통 채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매장 중에 일부를 건기식 매장으로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브랜드 파워에서는 새로 돈을 많이 써야겠죠. 써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뭐죠? 트랜스 지방하고 친했으니까. 그거하고 이제 좀 달라지는 새로운 브랜드로 전환이 돼야 될 텐데, 이제 지방의 골목 상권까지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던킨과 파리바게뜨, 그다음에 베스킨 등등의 매장들을 활용하고 그중에 일부를 덜어내는 식으로 체인지하는 식으로 해서 건기식의 어떤 드라이브를 건다면 그건 모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시장이 충분히 크다면 이쪽 시장이 충분히 크다면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는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가 성장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사업 환경에서는 원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으로 하고 있던 매출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자기들이 이만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만 가지고는 요만큼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나머지를 건기식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다, 아니다의 얘기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가 나와야 되는 걸 수도 있다. 아까 여기 브랜드 파워가 좀 안 맞는 거는 사실 돈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파리바게뜨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작업들을 해야 될 거다. 여기 실패했던 이런 거에 반민고사로. 근데 약간의 리스크는 이런 거 실패했듯이 전기식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여태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라는 거죠. SPC가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의 문제긴 한데 이걸 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트랜스 지방 위주의 이 제품 분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고 인구 분포가 점점 노령화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는 미래 시장에서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SPC는 자연 축소될 수밖에 없다. 사업 규모.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채우는 거를 여기로 채워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우선순위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SPC는 둘 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거에 시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요것만 충분히 집중해서 잘하고 그 뒤에 요거를 생각합시다라고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좀 다시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놓고 사료만 다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사료 시장으로 가는 거는 타당한가? 아까 우리 앞에서 봤을 때 SPC는 스케일이 있다. 어떤 면에서 유통 채널 면에서 그다음에 생산 캐파 면에서 이게 사료 사업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건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전에 이 시장의 매력도 이런 것들은 다 대충 여기 판단해 주셨는데 그래도 약간 이제 정성적인 판단 위주로 들어가 있고 27년도에 6조 원 시장이 과연 매력적인 시장인 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아요.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인데 이게 반려동물들이 먹는 사료만 가지고 보면 요 6조인 거죠. 네, 네네. 네, 사료 말고 반려동물들이 먹는 스낵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뭐, 개껌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펫푸드 시장으로 했을 때가 6조 원인지 그냥 사료만 딱 찍어서 얘기해서 6조 원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료 시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과연 사료만 할 것인가? 사료 외에 할 수 있는 게 더 없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쟁 상황. 경쟁 상황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자, 이런 업체들이 국내 업체 탑3라고 하는데 국내 업체들이 쭉 이렇게 1, 2, 3위로 있고 그다음에 막 이제 롱테일로 막 이렇게 있는 구조인 건지 아니면 이 앞에 이만한 공룡의 그 뭐야 글로벌 업체가 유럽 업체든 북미 업체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펫 시장은 유럽과 북미가 훨씬 더 일찍 성숙했고 그쪽 안에서의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정도인 건데 그렇게 봤을 때 과연 1, 2, 3위가 국내 업체일 거냐? 약간 저는 이거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혹시 얘네들이 글로벌 업체까지 고려했을 때 1, 2, 3위인 건가요? 네, 제가 찾았을 때는 그랬는데 로얄 캐닌 이게 글로벌 업체입니다. 아, 그래요? 글로벌 업체인데 국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 얘가 1위. 네네. 그러면 얘가 그냥 글로벌 1위 업체. 생각보다 없네. 그 2위, 3위가 이렇게 국내 업체고. 일단 그들에게는 한국이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큰 시장이 아니어서 들어오지 않는 건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걸로. 자, 그러면은 이제 로얄 캐닌만 해외 업체다. 그러면 결국 이거네요. 이 세 개 업체 빼고는 다 롱테일로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네요. 그죠? 이 수백 개 업체들이 나머지 얼마야? 20, 30. 나머지 70%를
소규모 업체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이 중에는 상당수는 그냥 수입 업체일 것 같은데. 그죠? 업체. 그러면 좀 해볼 만한 게임이네요. 1, 2, 3위 업체가 그래도 이 정도 10에서 7%, 13에서 17%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해볼 만한 게임이긴 한데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KPI가 뭔지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위에서 주셨죠? 이석부터. 네. 자, 식품으로서만 보면 이 말이 다 맞죠? 이 얘기들이 다 맞을 것 같은데. 자, 제품 개발하고 제조하고 그다음에 경쟁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면 잘 팔린다라는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반려동물의 사료 제품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어떻게 유통 채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유통 채널 어디에서 어떻게 팔릴까요? 여러 펫 관련 용품점 또 동물병원의 추천 뭐 이런 걸로 팔리지 않을까요? 펫프렌즈 뭐 이런 데 통해서 이런 플랫폼들, 반려동물 플랫폼이나 동물병원에서 추천해주는 어떤 제품들, 뭐 이런 쪽에서 팔리겠죠? 자, 이런 쪽에 어떻게 페네트레이션 할 것인가? 이런 채널에서의 어떤 차별성, 그러니까 SPC가 그동안에 이런 쪽에 제품을 팔고 그런 제품들로 성공적인 게 있었나? 자체 유통 채널만을 고집해온 업체인 거죠. 자체 유통. 다른 유통을 쓴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SPC가 사료 사업을 위해서 반려동물 플랫폼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건 너무 또 많이 나간 것 같고 결국 이제 이런 데다가 갖다 파는 이런 유통업체를 활용하는 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가 가두 매장으로 유통 전문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는 거죠. 파리바게트처럼. 그러기에는 좀 또 투자 규모가 더 커질 것 같고 결국 그런 반려동물의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SPC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그 휴먼 그레이드의 제품을 만들게 되면 SPC가 가지고 있던 아까 스케일 중에서 생산 스케일과 원재료 수급 뭐 이런 것들은 같이 적용이 되겠죠. 반려동물한테도 사람들이 먹던 음식을 만드는 재료와 동일한 그레이드로 만들 거니까 원재료가 거의 같다고 보면은 이쪽에서는 좀 시너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자, 이런 면에서는 플러스, 이런 면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것들을 약간 실제 검증하려면 데이터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자, 요 분석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랄 죄송합니다. 뭐랄까 그 좀 정성적인 판단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 뭐 이런 거는 플러스고 이런 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 있으면 검증이 되겠죠. 정량적으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런 것도 있었으면 콜을 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딱히 상담을 못하겠죠. 네. 아무튼 어떤 거를 더 이제 리스크를 크게 볼 거냐, 시너지를 더 크게 볼 거냐 뭐 그런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시장 사이즈가 꽤 작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혼자서 7조 클럽 SPC의 전체 매출 7조인데 6조짜리 시장을 타겟해서 들어간다라는 게 성장에 얼마나 임팩트 있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진짜 맞는지를 생각해보고 이게 커지는 게 어떤 카테고리까지 가야 이게 커지냐. 그러니까 아까 개껌이나 이런 다른 것까지 그냥 하면 펫푸드 전체를 하면 이게 한 15조, 30조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다 해봤자 그래도 8조 뭐 이런 거면 시장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그래서 유통도 새로 해야 되고 레시피도 새로 나와야 되고 그런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지가 오히려 저는 이게 관리시장의 사료시장이 매력도 확 떨어지는 요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쟁은 낮지만 이게 더 크리티컬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기식은 아까 2030년 기준으로 약 한 20몇 조 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2030년에 25조까지 성장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10% 마켓 시어만 가져가더라도 2.5조 현재 시장에 약 한 30% 성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건기식에서 잘해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장 사이즈에서 압도적으로 건기식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특정 세가 몰려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먹는 건기식, 그러니까 다이어트나 어, 일상에서의 식품에 가까운 건기식들은 오히려 이들이 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성공한 사업자들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까지 해보면 이 시장을 그렇게 딱 잘라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숫자로 얘기하면 훨씬 더 이게 저는 판단이 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봤을 때 키바이오 팩터가 여기도 브랜드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브랜드는 새로 이제 빌드업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5조 시장, 그러니까 10%만 먹어도 2.5조 매출이라면 그 새로 브랜드 하나 런칭하는 거 볼만 하는 거고
다만 지금까지 SPC가 그런 쪽에서 되게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니까 좀 투자를 해야 될 거고. 근데 뭐 나름 그 대량 생산과 어떤 음식의 기획력은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건기식이라서 못하는 거면 그건 좀 어떻게 R&D를 할 거냐 고민이 좀 필요하긴 하고요. 어쨌든 키 바잉 팩터 또는 키 석세스 팩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우려들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들이 잘 못하는 건기식 쪽 세그먼트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서 이게 좀 핵심일 것 네. 같은데. 네. 네, 정량적인 수치에 대한 수치를 좀 더 제대로 찾아봐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 건기식 세그멘트를 좀 세부적으로 나눠봐서 그 삼립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딘지를 좀 파악을 해보는 것도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로컬의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로컬 레스토랑트나 뭐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렇게 촘촘하게 깔아보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거든요. 건기식이 정말 이 정도 시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걸어 나가서 이렇게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거기서 또 이제 팩해서 이제 배달 바로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건기식이 좀 비매력적으로 들리는 거는 공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맛없게 막 딜리버리가 오래 걸리고 유통이 막 1박 2일로 해서 오고 막 이러니까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맛있는 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건기식 레스토랑트가 막 골목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은 좀 다른 얘기고 그걸 잘하는 건 얘네들은 아니다. SPC가 그래도 골목 상권까지 진출해서 크게 매출을 일으켜 본 경험이 있고 거기서 새로운 브랜드와 새로운 레시피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식재료를 도입해서 건기식 중에서 좀 일반인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굉장히 맛있는 프레시한 건기식 사업을 나간다 그러면 저는 뭐 나름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건기식은 맛없다라는 그 어떤 인식 이런 걸 바꿔 놓는다라고 목표하고 반대로 반려시장은 시장이 너무 작다. 그래서 여기서 다 새롭게 해야 될 건데 이 노력을 이렇게 작은 시장 안에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진짜 하게 됩니다. 대적으로 발표해 주신 거와는 가설을 저는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가설을 세운 게 맞냐 틀리냐 보다는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뒤에서 나오는 디테일들이 어떻게 어드레스가 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죠.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좀 논의하고 싶으신 거나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어, 네, 전체적으로 다 잘 이해를 했고, 그러면 가설 수립에 있어서는 가설을 저런 방식으로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크게 나쁘진 않고요. 요 가설 수립 단계에서 요렇게 판단하셨던 근거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것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건기식 시장의 진출은 경쟁 강도가 높고 기존의 사업과의 시너지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타장하지 않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의 이유잖아요. 그걸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경쟁 강도가 높다는 거는 건기식 시장에 플레이어가 많고 뭐 SPC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역량의 사업자들이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뒤에서 검증됐던 것처럼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써주셨을 때 그런데 이런 거에 한 레벨 내려가는 해당 시장의 경쟁도가 높은 이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식 시장의 세그먼트를 나눠보면 얘네들이 안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오히려 사이즈가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요거를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게 경쟁 강도가 왜 높을까?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근데 걔네들은 이런 제품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SPC는 그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요것도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큰가? 그러려면 SPC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역량이 뭔지 보고 건기식에서의 어떤 역량이 뭔지를 둘이 놓고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근거를 생각하다 보면 시너지가 크지 않다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백업들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된다.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그러면 요 스테이트먼트를 백업하는 걸 쓰다 보면 그냥 이 가설을 다시 좀 디벨롭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이게 맞겠는데 라는 생각들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레벨보다는 조금 한 레벨 더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처음이신데 두 분 다 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